김태원 씨는 장남 김준혁에게 3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차남 김민수에게도 동일한 30억 원을 남겼습니다. 막내딸 김미연에게는 아버지가 평생 사용하던 도곡 물레를 남겼습니다. 미연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와 서러움을 삼키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장남인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여자인 내가 무슨 사업을 해? 엄마 아빠 간병하느라 사회생활도 못했잖아. 그냥 우리가 주는 용돈으로 살아. 소영이 미연에게 50만 원을 건네줍니다. 자, 일단 이거 가지고 방 구해. 나중에 또 보내줄게. 빗속을 뚫고 어머니 묘지로 향하는 미연. 손전등 빛이 어둠을 가릅니다. 어머니 묘지 옆에서 흙을 파기 시작하는 미연의 손. 미연은 왜 어머니 묘지 옆을 파기 시작했을까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평창읍 장례식장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제 발걸음 소리를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아버지 김태원의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열흘 동안의 장례 과정이 끝났지만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고인의 유언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첫째 오빠 준혁과 그의 아내 소영, 둘째 오빠 민수와 그의 아내 지은, 그리고 저 미연. 우리 5명의 시선이 변호사의 손에 쏠렸습니다. 김태원 씨는 장남 김준혁에게 현금과 부동산을 포함해 3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준혁 오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영 언니는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차남 김민수에게도 동일한 3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민수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 언니는 손을 꼭 잡으며 오빠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15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를 간병하며 제 청춘을 바친 저에게는 얼마나 남겨주셨을까요? 막내딸 김미연에게는 변호사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사용하던 도곡 물레를 남겼습니다. 순간 제 귀에 이명이 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머리를 강하게 쳐서 귀가 윙윙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물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20살의 대학교 교예과에 수석으로 합격했던 제가 부모님의 사고 소식을 듣고 학업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의 15년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연아, 괜찮아? 민수 오빠가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너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해야지. 준혁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미연이는 물레로 도자기 만들면 되잖아. 너 원래 도예 전공이었잖아. 소영 언니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 취미로 도자기 만들면 되지. 우리가 도와줄게. 지은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도 분명 그런 의도였을 거야. 미연이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제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와 서러움을 삼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창에서 김가자는 유명한 도예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지역 최고의 도예가로 인정받았고 그의 작품은 국내외에서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아버지의 도예 사업이 번창하면서 우리 가족은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집 뒤편에는 아버지의 작업실이 있었고 어릴 적 저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곤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준혁 오빠가 물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갖게 됐으니까 내가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나가야 한다고요? 당연하지. 내 재산인데. 오빠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야. 이 땅에 도예 체험관을 짓고 관광객들을 유치할 거야. 그래서 집을 언제쯤 비워줄 수 있을지 알고 싶어. 소영 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주면 안 될까요?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한 달? 민수 오빠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너무 길지 않아?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않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 동안 이 집에서 부모님을 돌보며 살았는데 이제 일주일 만에 나가라고 합니다. 여자인 내가 무슨 사업을 해? 준혁 오빠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간병하느라 사회생활도 못했잖아. 그냥 우리가 주는 용돈으로 살아. 소영 언니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50만 원을 꺼냈습니다. 자, 일단 이거 가지고 방 구해. 나중에 또 보내줄게. 저는 그 돈을 바라보며 한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청춘, 제 꿈, 제 희생이 고작 50만 원의 가치밖에 없다니.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물레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았지만 아버지의 손길이 깃든 물레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작업실 구석에 아버지가 항상 사용하던 찻잔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만든 닭이 세트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이 찻잔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그 찻잔을 집어 들었습니다. 찻잔 바닥에는 제 이름 미연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연아, 도자기는 흙과 불이 만나야 완성된다. 고통스러운 불 속에서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하는 거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물레와 닭이 세트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제가 정말로 필요한 전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돌아가는 대신 저는 뒷문을 통해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마당에 놓인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따스한 봄바람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지던 그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도예과 강의실에서였죠. 김미연 학생, 이리 와보세요. 박정현 교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교수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작품이 자네 작품이지? 교수님의 손에는 제가 밤을 새워 만든 청자 꽃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통 기법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제 첫 학기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제 작품입니다. 아주 훌륭하군. 이런 기술을 1학년 학생에게서 본 적이 없어. 교수님의 칭찬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제 나이 19, 도예의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와 첫 학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선배들도 못 따라올 솜씨야. 교수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평창의 유명한 도예가 김태원 씨라고 들었는데 아버지의 재능을 제대로 물려받았군.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흙을 만지며 자랐던 저는 아버지처럼 위대한 도예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학과장 이명수 교수님이 저를 그의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그곳에는 일본 교환 교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미연 학생, 앉게. 이 교수님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우리가 자네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네. 오사카 예술대학에서 특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제안했어. 자네를 추천하고 싶어.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오사카 예술대학은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도예 프로그램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1학년인데도 이런 기회가 오는 건 아주 특별한 일이야. 이 교수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일본에서 공부할 수 있어. 전액 장학금이고. 그날 밤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렘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린 것은 평소와 다른 삼촌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연아, 큰일이 생겼어.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지금 평창병원 중환자실에 계셔.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색깔이 일시에 바래버렸습니다. 기쁨과 꿈으로 가득 차 있던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버스를 타고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밤새 운 흔적으로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온 몸이 떨렸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괜찮으시길. 제발. 병원에 도착하자 준혁 오빠가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시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준혁 오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혔어. 중환자실 앞에 섰을 때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두 개의 병상. 하나에는 아버지가, 다른 하나에는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둘 다 온갖 관과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대. 민수 오빠가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뇌출혈로 중풍이 왔어. 제 세계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연아, 준혁 오빠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상의할 게 있어.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우리 세 남매가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저는 아무것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미연아, 한동안 학교를 쉬어야 할 것 같아. 준혁 오빠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필요해.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평창으로 올 수가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민수 오빠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지금 부산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 오빠는 눈을 피했습니다. 1년만 휴학하면 돼. 그때쯤이면 아버지, 어머니 상태가 나아질 거야. 그래. 잠깐이면 돼. 민수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돈은 보내줄게. 그렇게 시작된 잠깐의 간병은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매일이 악몽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부모님을 돌보는 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고 어머니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밤에는 종종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행복했던 나날들, 오사카 유학의 꿈 모두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 꿈을 망쳐서.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서 건강해지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복학할 기회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오빠들은 명절에만 잠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항상 짧았고 간병에 대한 이야기는 피했습니다. 미연아, 잘 지내지? 명절마다 준혁 오빠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20, 25, 30. 제 청춘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경력을 쌓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모님을 돌보는 일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작은 작업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작업실 한켠에 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틈틈이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흙을 만지면 잠시나마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연아, 내 작품이 점점 좋아지는구나. 어느 날 아버지가 제 도자기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손끝에는 마법이 있어. 그 말씀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7년째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조용한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던 제게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 날, 오빠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연아, 이제 아버지만 잘 부탁해. 민수 오빠는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용돈은 보내줄게. 집은 더 쓸쓸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저 단둘이 남겨진 큰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말씀이 적어지셨고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을 바라보며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말없는 교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제가 만든 닭이 세트로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작업실에서 제가 도자기를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미연아, 어느 날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15년의 희생을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연어색 찻잔에 새 차를 우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찻잔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흙과 불이 만나야 도자기가 완성되는 거야. 인생도 마찬가지지. 고통이라는 불을 견뎌내야 진정한 아름다움이 탄생하는 법이야.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항상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내 희생을 잊지 않을게, 미연아. 그것이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소란스러움이 사라진 지 3일째. 집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비치는 햇살이 바닥에 가느다란 선을 그렸습니다. 저는 그 선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집은 이제 텅 비어버린 껍데기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자니 갑자기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마시면 마음이 조금 진정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사용하던 제 닭이 세트를 꺼냈습니다. 연어색 주전자와 찻잔들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담고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리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만 남겨두고 가셨네요.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살짝 떨렸고 주전자가 싱크대 가장자리에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주전자가 두 조각으로 깨져 버렸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추억이 깨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안 돼.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주전자의 손잡이 부분과 몸통 부분이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깨진 단면을 살펴보는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전자 안쪽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중벽 구조였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전자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작은 비닐 봉지에 쌓인 종이와 열쇠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조심스럽게 비닐을 풀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꾸불꾸불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연아,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이 열쇠를 가지고 어머니 묘소의 동쪽 3번째 소나무 아래를 찾아가거라. 거기에 내 진짜 유산이 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기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 평소에 말씀하시던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열쇠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작고 낡은 열쇠였지만 묘하게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열쇠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 오빠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연아, 너 집에 있니? 오빠의 목소리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네, 집에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혹시 아버지가 현금을 보관하던 곳을 알고 있니?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오빠의 질문이 수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가 방금 연락했어. 아버지 금고에 있어야 할 15억이 사라졌대.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거 없니? 제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15년간의 희생이 모두 무시된 채로 전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 금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정말이지? 내가 항상 집에 있었잖아. 오빠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몰라요. 오빠가 직접 와서 찾아보세요. 내일 민수랑 같이 갈게. 아, 그리고 집 정리도 해야 해. 다음 주에 부동산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온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을 팔 계획이라니요. 그렇게 빨리요? 빨리 정리하고 현금화해야지. 너도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빠들이 내일 온다면 지금 당장 어머니 묘소에 가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밖은 비가 곧 내릴 것 같이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열쇠와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전등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의 묘소는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운전하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지만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비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묘지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옷도 없이 내린 저는 순식간에 흠뻑 젖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묘지 사이를 헤쳐나갔습니다. 어머니, 묘소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묘비 앞에 서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비와 눈물이 뒤섞여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비밀을 남기셨어요. 도와주세요. 손전등을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소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소나무 앞에 섰습니다. 빗속에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사이로 흙이 파고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파다가 단단한 물체에 손이 닿았습니다. 철제 상자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손을 뻗어 상자를 꺼냈습니다. 녹이 쓴 철제 상자였지만 자물쇠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전자에서 나온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맞추었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비닐로 쌓인 서류 뭉치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를 피해 차로 돌아와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부동산 증서, 주식 증명서, 예금 통장들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자산 가치를 더해보니 무려 125억 원이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 것이라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미연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너에게 모든 것을 일찍 말해주지 못해서. 내가 오빠들과 달리 나와 어머니를 위해 희생한 시간을 나는 알고 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 꿈을 포기하고 우리 곁을 지켜준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내 오빠들은 자신들의 삶만 생각했지. 그들에게 30억씩 남긴 것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연이, 너는 달랐어. 너는 내가 가장 아꼈던 자식이다. 내가 진짜
남기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다. 내 모든 자산을 내 이름으로 이전해 놓았다. 내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너의 도의 실력은 나보다 뛰어나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내가 꿈꾸던 도예가의 길을 걸어가거라. 항상 사랑한다. 미연아. 아버지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깊었다니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차 안에서 흐느끼며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 속에는 따스한 빛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추는 서울행 KTX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철제 상자, 125억 원의 유산, 아버지의 편지, 모든 것이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 중에 신탁 회사의 연락처가 있어서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고 오늘 오전 11시에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15년간 단 한 번도 서울을 떠나본 적 없던 제가 갑자기 거대한 자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동화 속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서울역에 도착한 후 택시를 타고 강남의 신탁센터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창의 조용한 마을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습니다. 신탁센터 로비는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방문 목적을 말하자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박정훈 매니저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유리문 너머의 회의실로 들어서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김미연 님이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박정훈 매니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긴장된 마음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박 매니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원 님의 딸이시군요.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순간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을 만난 것이 반가웠습니다. 아버지를 아셨나요? 네. 3년 전 김태원 님이 신탁을 설정하실 때 뵈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셨어요. 박 매니저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들을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김태원 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모든 자산을 신탁으로 설정하셨고 미연님의 이름으로 모든 권리를 이전해 놓으셨어요. 서류를 하나씩 보여주며 박 매니저가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 등 다양한 자산들이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오빠들은 이 사실을 모르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김태원님의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특히 두 아들에게는요. 박 매니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김태원 님이 신탁을 설정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딸은 흙을 다루는 손으로 내 인생을 환하게 밝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손에
진짜 보물을 쥐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에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목소리에는 혼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선 자산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미연 님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세요. 박 매니저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려 있던 꿈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도예가로서의 꿈, 나만의 공간에 대한 갈망,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하고 싶다는 열망. 저는 도예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볼까요? 그날 오후, 저희는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히 세웠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평창에는 도예 공방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를 내렸습니다. 고향집을 사고 싶어요. 하지만 제3자를 통해서요. 오빠들이 저인 줄 모르게요. 박 매니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인을 통해 구매하면 실제 구매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저는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청담동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열쇠를 받던 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벅찬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집이다. 빈 공간을 천천히 걸으며 상상했습니다. 이곳에 소파를 놓고 저기에 식탁을 두고 그 벽에는 제 작품을 전시하고 인생 첫 독립 주거 공간을 꾸미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평창의 고향집도 법인을 통해 구매했습니다. 오빠들은 높은 가격에 깜짝 놀랐지만 구매자가 저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준혁 오빠가 전화로 자랑했을 때 저는 태연하게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연아, 집이 원래 가격보다 10억이나 더 비싸게 팔렸어. 무슨 외국 회사가 도예 체험관을 짓겠다고 한대. 정말요? 축하해요, 오빠. 전화를 끊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작은 승리감이 일었습니다. 이제 제 꿈인 도예 공방을 설립할 차례였습니다. 고향집 근처에 작은 땅을 구입해 공방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이름은 흙과 불로 정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던 흙과 불이 만나야 도자기가 완성된다는 말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건축가와 함께 도예 공방을 설계하는 과정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넓은 작업실, 전시 공간, 가마실 등 필요한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했습니다. 창문은 크게 내어 자연 채광이 잘 들어오도록 했고 뒤편으로는 작은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제 작품이 탄생하겠죠.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15년간 억눌려 있던 꿈과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서울에서 도예 기법을 다시 연마했습니다. 유명한 도예가들의 특강을 찾아다니며 배우고 최신 도예 기술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굳어 있어 어려웠지만 곧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역시 타고난 재능이 있으시네요. 한 도예 선생님의 말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배웠던 기술들, 대학 시절 익혔던 이론들이 하나둘 기억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3개월 후 흙과 불 도예 공방이 완성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새하얀 벽, 나무 바닥,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낡은 물레였습니다. 젖은 흙을 올려놓고 천천히 회전시켰습니다. 손가락이 흙에 닿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흘렀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제가 다시 시작했어요. 물레가 돌아가고 제 손끝에서 흙이 형태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첫 작품은 단순한 찻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15년의 시간과 아픔,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구워낸 첫 작품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약이 입혀진 연어색 찻잔은 아버지가 사용하셨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찻잔 바닥에 작게 미연이라고 새겼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창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들에게 제 재산에 대해 당분간 비밀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의도를 존중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제 삶을 조용히 재건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아파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흙 속에서 금을 발견한 것처럼 저는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차창에 비친 제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전시장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서울 인사동의 갤러리 숲에서 열리는 제 첫 개인전 개막일이었습니다. 전시장 중앙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벽면에는 저의 작품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밤낮으로 작업한 제 영혼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김미연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갤러리 관장님이 가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쑥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꿈만 같아요. 전시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술계 인사들, 도예 애호가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이 제 작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제 대표작 기억의 조각들 앞에 서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아, 작가님이시군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 작품에서 슬픔과 희망이 동시에 느껴져요. 마치 제 인생 이야기 같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작품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첫날에만 작품의 절반이 팔렸고 여러 갤러리에서 다음 전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쁨은 제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시회를 마치고 평창으로 돌아온 저는 흙과 불 공방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문화센터에서 도예 강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첫 수업날 교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흙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학생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아이들부터 은퇴한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에게 도예를 가르치는 과정은
저에게도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을 다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영 언니였습니다. 미연아, 준혁이가 병원에 입원했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가족은 가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빚도 많고 스트레스로 쓰러졌어. 소영 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제가 가볼게요. 서울대학병원 입원실에 도착했을 때 준혁 오빠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오빠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소영 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생각보다 빨리 왔네. 저는 가방에서 과일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오빠 상태가 어때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이래. 당분간 입원해야 한대. 준혁 오빠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연아, 내가 웬일이야? 오빠가 아프다고 해서 왔어요. 오빠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저는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오랜 원망도 있었지만 병상에 누운 오빠를 보니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빨리 나아야 해요. 소영 언니가 병실 밖으로 나가자 준혁 오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연아, 나 다 망했어. 사업도 실패하고 집도 날렸어. 내가 간병하느라 고생했는데 우리는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지. 오빠의 후회, 어린 말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저는 지금 행복해요. 견, 어떻게 지내? 도예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첫 전시회도 열었고요. 오빠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정말?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 덕분이에요. 이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레를 남겨주신 것부터 숨겨둔 유산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 덕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빠는 물레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영 언니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미연아, 너 많이 변했네. 옷도 좋은 거 입고 분위기도 달라졌어. 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죠. 근데 너 어떻게 지내? 어디서 살고 있어? 서울이랑 평창을 오가며 지내고 있어요. 제 도예 공방도 마련했어요. 소영 언니의 눈이 의심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예 공방? 그거 돈 많이 들지 않아? 열심히 모았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혁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병원을 나오면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오빠들이 저를 아프게 할 수 없었습니다. 평창으로 돌아온 저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노인정에 기부할 닭이 세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장시간 정성을 들여 만든 50인용 닭이 세트는 제 진심을 담은 선물이었습니다. 이걸 우리한테 준다고? 이런 비싼 걸? 노인정 회장님이 놀라워하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은 닭이로 차 드시면 좋겠어서요. 저희 아버지도 차 드시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가운데
저는 두 분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제 꿈을 다시 찾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선물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도예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석양이 산 너머로 저물어 갈 때 저는 묘소를 떠나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업실에 들어서자 완성을 기다리는 작품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제 작품들은 이제 아버지의 기법을 계승하면서도 저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러면서도 제 이야기가 담긴 작품들이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작품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기억의 그릇이라는 시리즈의 일부로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도자기에 담는 작업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낡은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작품을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흙을 물에 적셔 부드럽게 만들고 물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물레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길 아래서 흙이 변화하며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작은 주전자가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사용하던 것과 닮은 하지만 제 스타일이 담긴 주전자였습니다. 흙과 불이 만나야 진정한 도자기가 완성되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인생에 대한 비유이기도 했습니다. 시련이라는 불을 통과해야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주전자의 형태가 완성되자 손잡이를 붙이고 세밀한 문양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작품 바닥에 작은 글씨로 새겼습니다. 세상은 몰랐지만 아버지는 내 편이었어요. 제가 진짜 부자였어요. 작품을 가마에 넣기 전 제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이제 흙과 불을 통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거쳐 더 단단하고 아름다워진 완성된 작품처럼.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저는 또 다른 내일을 꿈꾸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예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제 이야기를 나누고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는 내일을 말이죠. 물레에서 손을 떼고 일어섰습니다. 작업실의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만든 주전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제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흙에서 시작해 불을 통과하고 이제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된 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아요. 진짜 부자는 재산이 아니라 꿈을 이룰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작업실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의 날이 될 것입니다.